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부임한 이후 첫 A매치를 치렀는데요. 콜롬비아전과 우루과이전을 통해 엿볼 수 있었던 대표팀의 방향성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소집 명단과 선발 라인업부터 그랬지만 경기 내적으로도 사실 벤투 감독이 만들어온 큰 틀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후방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경기 흐름의 주도권을 갖고 싸우려 했던 대표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황인범과 정우영이 번갈아 내려가 후방 볼줄기 역할을 해주며 3-1의 대형을 만드는 장면이라던가 왼쪽 사이드에서 윙어가 벌려놓고 그 사이로 김진수의 공격적인 언더랩이 이뤄지는 장면, 그리고 비대칭적으로 반대쪽에 김태환은 후방에 머무르며 밸런스를 잡으려던 모습들은 벤투 감독 시절이 그대로 연상되는 장면이었죠. 황인범이나 김영권이 공을 잡았을 때 공격수들은 빠르게 반응하며 수비 뒤를 향해 뛰기 시작하는데, 이 역시 벤투호가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강팀들의 라인을 물러나게 만들었던 간헐적인 시도들이었습니다. 큰 틀의 선수 기용에 있어서 그나마 클린스만 감독이 변화를 준 점이라고 하면 역시 손흥민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선 중앙에 배치되면서 위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허용했는데요. 사실 손흥민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벤투 감독 시절에도 손흥민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죠. 다만 추구하는 결과물이 달랐던 건데요. 벤투 감독이 손흥민을 중앙에 배치했던 건 손흥민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강점인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살려주기 위해 상대 수비 뒤로 직접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손흥민의 파트너로 조규성이나 정우영과 같은 활동량 많고 상대 수비를 끌어낼 줄 아는 헌신적인 선수들을 기용했었죠.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에게 기대하는 건 단순히 박스 가까이에서의 영향력뿐 아니라 경기 전반을 컨트롤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위치를 보면 이 선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볼을 받을 준비를 하는데 상대 미드필더 라인 뒤를 배회하며 상대를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볼을 받으며 골문을 향해 돌아섰을 때 패스든 슈팅이든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지가 생기죠. 이와 연계해서 스트라이커에게 요구하는 능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벤투 감독 시절엔 폭넓게 측면 공간을 활용할 줄 아는 공격수가 필요했습니다. 측면에서의 활발한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빈 공간을 창출해내는 게 공격 전술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횡적으로 넓은 움직임보다는 최전방에 고정된 채로 상대 수비와 직접 경합하고 라인을 밀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는 손흥민의 이선 프리롤 활용과도 목적이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스트라이커들의 격렬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 본인의 현역 시절처럼 박스한 싸움을 즐기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9번 공격수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측면 공간으로 빠져 볼을 받기보다는 중앙에 머무르며 상대 센터백들을 거슬리게 만드는 것, 이후 이렇게 수비 라인을 밀어낼 수 있는 움직임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2연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오현규와 조규성의 가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이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현재 리그에서 절정의 폼을 자랑하는 주민규가 클린스만 감독이 딱 원하는 유형의 공격수일 수 있습니다. 박스한 영향력에 더해 주변 2선 공격수들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자원이기 때문이죠. 반면 벤투 시절 붙박이 공격수였던 황의조의 전망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단순히 현재 폼과는 별개로 자유롭게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좋아하는 황의조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 장면 역시 황의조가 좋은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측면으로 빠져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지만 이후 빠른 크로스 타이밍이 왔을 때 박스 안에는 스트라이커 없이 이재성이 혼자 남아있습니다. 결국 곧바로 공이 투입되지 못하고 한 템포 죽인 뒤 플레이가 이어지는데요. 아마 클린스만 감독이 추구하는 장면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으로 보이죠. 이강인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차세대 국대 에이스라는 걸 보여줬죠. 일단 두 경기 모두 기본적으로는 측면에 배치됐습니다. 교체로 들어갔던 콜롬비아전의 경우는 깊은 위치까지 내려오며 후방에서 3-2의 대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요. 직접 후방 빌드업의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면서 원활한 볼 배급에 집중하죠. 선발 출전한 우루과이전에서는 완전히 본인이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직접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을 기회가 많았고 상대와 1대1 구도로 맞서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온더볼 능력이 특출난 이강인에게 우루과이 선수 여럿이 끌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동료들에게 공간이 생기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패스는 우루과이전에서 대표팀의 주요 공격 루트였습니다. 이제 고작 두 경기만 봤지만 분명 아쉬웠던 부분도 존재하죠. 일단 경기 운영을 놓고 봤을 때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현재 대표팀은 누가 봐도 템포 자체가 아주 격렬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압박 빈도와 강도가 훨씬 강해지면서 선수들이 쉴 틈이 없었고 공격 전개 역시 직선적이고 빠르게 들어가면서 선수들의 고강도 스프린트가 반복됩니다. 이런 역습 상황에서도 황인범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요. 가까운 이강인을 통해 라인 한 단계를 거쳐서 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는 상대 수비가 자리 잡을 시간도 주게 됩니다. 대신 황인범은 직접 먼 거리 패스를 선택했고 덕분에 템포를 살려서 빠르게 박스까지 진입할 수 있었죠.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후 이례적으로 황인범을 직접 지목하며 칭찬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재 대표팀이 추구하는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확실히 보는 맛이 있는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재미와 성적은 별개죠. 경기 템포가 엄청나게 빨랐지만 90분 내내 이 흐름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경기 중 볼 점유가 갖는 의의는 팀의 에너지 레벨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는 건데요. 이런 경기 운영에서 가장 피를 본 건 두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이들은 압박 자체도 높은 위치로 올라와 무게중심을 앞에 뒀기 때문에 순식간에 라인이 뚫리거나 역습을 수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커버 범위를 부담해야 합니다. 두 선수가 계속해서 앞뒤로 긴 거리를 오가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체력적인 부담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두드러지는데 특히 콜롬비아전에서 반복적으로 노출했던 하프스페이스 수비에서의 문제는 정우영과 황인범의 수비 집중력과 포지셔닝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체력과도 연관된 이슈라고 할 수 있죠. 높은 에너지 레벨 속에 빠른 트랜지션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게 현대 축구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데 클린스만 감독은 이런 색채를 입히고 싶어하는 듯 보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적절한 밸런스를 찾기 위한 노력도 분명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벌써 비판하기엔 이른 대목이지만 공격 과정에서의 세부 전술이 아직 부족해 보이는 점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대 압박을 풀어가는 상황이나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팀 단위 움직임보다는 선수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듯한 모양새였는데요. 선수 개개인이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되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이 그려놓은 그림 위에 꽤 개성 강한 덧칠을 시작한 클린스만 감독. 일단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볼만 했던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